19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밤사이에 비가 제법 강하게 내렸습니다. 바람도 꽤 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밤을 보낸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은 빗줄기가 약해졌는데요. 전남과 여수 등 일부 남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는 곳들이 많겠고 그 사이에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비가 잦다 보니까 농가마다 농작물 병해충 걱정이 큽니다. 수확을 앞두고 있는 감자 재배 농가도 걱정이고 과수화상병에 잠 못 이루는 과수 농가도 힘든 상황이고 모내기를 마친 논에서는 저온성 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될 텐데 그때까지도 잦은 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병해충은 무엇보다 적절한 시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더 세심하게 관찰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6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부들이 공들여 생산한 맛 좋고 몸에 좋은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죠. 새농퀴.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쌀, 밀, 콩, 옥수수와 함께 세계 5대 작물에 속하는 이것. 밥도 짓고 차도 끓이고 장도 담그는 이것. 이것은 맥주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쌀이 부족하던 시절 서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고마운 곡식이었고 지금은 별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려서 초여름에 수확하는 이것은 보리였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보리에 얽힌 추억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8350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8941-0591번을 비롯한 7분께 0601-6844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말라서 죽어가는 과수화상병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소비 위축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과수업계인데요. 이제 막 열매를 맺어 자라야 할 시기에 과수화상병까지 덮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오늘 농업 이야기에서 이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거의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이 과수화상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인데 과수나무에 이 병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어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지 먼저 알려주실까요?
예, 아무래도 화상이라고 하니까 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이 딱 맞는데요. 사과나 배, 이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이 과일들이 주로 장미과 식물입니다. 이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에 이렇게 마치 타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걸리는 세균병인데요. 이 화상병이 발생을 하면 주변으로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게 뾰족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수농가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병을 과수 구제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구제역은 백신이 있거든요. 근데 화상병은 예방약도 없고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하면 이 과수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굉장히 치명적이고 또 수출, 어떤 수입 금지 조치까지 취해지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을 일단 막거든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게 확산하는 그 속도 또 범위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나마 다행히 약간의 지금 진정 국면이라고 아침에 이렇게 농진청이 밝히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5년 이전까지는 과수화상병 청정국이었습니다. 2015년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천안과 그리고 안성의 배와 사과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충북의 충주, 제천, 음성, 그리고 경기의 어떤 중북부, 강원도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에 굉장히 피해가 컸는데요. 충청북도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과 주산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통이 굉장히 컸는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5월 31일에 강원도 영월군에 또 이렇게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발생이 없었던 충청남도 예산군 그리고 경상북도 안동시에 이게 며칠 전에 이 화상병이 확진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무래도 사과 주산지다 보니까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안동의 경우 이 경상북도의 청송, 영주, 봉화, 의성 등이 우리나라 그 사과의 생산량이 거의 60%를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큰 긴장감이 지금 돌고 있고요. 그동안은 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경기도 남양주시 이 배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점점점 이렇게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우려가 매우 큰 상태여서 지금 현재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병이 없던 진짜 2015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인데, 네네.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은 파악이 됐나요? 이게 발생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이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병원균이 곤충이나 비 혹은 이제 바람에 의해서 확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봄에는 벌이나 곤충 등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확산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 병든 가지를 이병가지라고 하는데 이 이병가지를 가지치기를 하다가 이 전정가위라고 하거든요. 이 오염된 농기구를 재사용하거나 또 사람 간 이동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농촌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화되고 또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정이나 적화 그리고 적과 작업을 전문 작업단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수원을 옮겨 다니면서 옮긴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인은 또 너무 많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묘목을 유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타깝게도 또 잠복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멸균 토양에서도 30일 그리고 멸균하지 않은 토양에서도 약 25일 또 작업복이나 장갑에서도 무려 보름까지도 생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정가위, 이 가위에서도 무려 6시간까지도 표면에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좀 어려운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발병을 하게 되면 메모를 하는데 이것도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죠? 예, 뚜렷한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확산 속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각 처리하거나 매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소각 같은 경우는 또 어렵거든요. 이렇게 나무를 옮기는 동안에 세균이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수원 내에 매몰 처분을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동물 살처분의 과정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충격이 덜하죠. 식물은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매몰 과정을 보게 되면은 농민들은
그 앞에서 막 울고 이러시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을 이 업에 매달렸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업을 접게 되는 그런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도 하는 건 뭐냐면 시민들의 좀 관심을 촉구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식물 방역 체계를 보게 되면은 이 검역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검역 활동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세균을 막기 위한 방역 활동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런 매몰 처분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발병이 되면 그 매몰 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예, 2018년까지는 발생 지점 반경 100m에 있는 기주식물까지 모두 매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주식물은 아마 숙주 이렇게 하면 좀 이해를 하시기 편할 텐데요. 숙주가 되는 식물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즉 과실나무가 아니어도 장미과 나무에 해당되면 모두 기주식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다 매몰 처분을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워낙 매몰되는 나무가 많고 또 폐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농가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는 일괄 적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차별된 기준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5%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 룰은 화상병 발생 지역에 한해서 한 과수원에서 화상병 발생률이 5% 이상이 되면 그때 과원을 다 이렇게 매몰 처분하도록 하는 그 방제 지침입니다. 근데 5%를 계산하는 게 일선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5주 룰, 즉 5그루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폐원을 하도록 하는 방제 지침인데요. 예. 예를 들자면 100그루 이상일 경우에는 5그루가 이렇게 그 가수화상병의 어떤 그 확진이 되면은 모두 폐원을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적용 과정들이 조금 더 복잡다단합니다. 하지만 이미 확산세가 급격한 지역의 경우에는 발생주가 5그루 미만이어도 현장 단계간의 어떤 판단에 따라 폐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약간 원칙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매몰을 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농사 지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예, 지금 원칙상으로는 과수원이 폐원이 되게 되면은 그 기주식물은 3년 동안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 과일들이 주로 장미과 식물인데요. 그렇다면 복숭아나 자두도 장미과이기 때문에 이런 과실나무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다시 무언가 장미과를 심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굉장히 그 무거운 규정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는 더 이상 과일 농사는 지을 수가 없게 돼서 또 다른 들깨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경종 작물, 대체 작물들을 심어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농가에 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병입니다. 이 병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고 본다면 그 폐원한 네네. 과원에 대해서 정부 차원 보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이런 어떤 매몰 조치 명령을 이행한 과수원 소유주에게 폐기분 보상금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물량이나 단가 등 특히 이제 나무가 수령이 얼마나 됐는가 그리고 그런 단가 등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손실 보상과 생계 안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이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보상금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그 손실 보상금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20%를 부담하라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피해가 집중되고 또 농촌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 늘 좀 쪼들리기 때문에 지역의 경우 이 조치에 굉장히 큰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소유주와 그리고 실제 경작을 하는 임차농을 파악하는 일도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또 소유주 입장에서는 저 나무가 내 나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해내는 일이 막상 이렇게 현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고 또 무엇보다 이 업을 아예 접는 일인데 아무래도 농가 입장에서는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늘 좀 갈등이 상존되는 문제가 바로 이 보상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치료제 개발 소식은 아직 없나요?
네, 과수화상병의 경우에 긴 잠복기를 지나서 기후적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그 병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2015년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날씨가 이렇게 좀 더워지거나 들쭉날쭉하지 않았는데 이제 기후 위기를 우리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뚜렷한 치료제나 또 예방약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백신이 또 이렇게 빨리 개발될 줄 몰랐었잖아요. 하지만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 때문인데요. 과수화상병이라는 일종의 농산업에 벌어지는 일에 글쎄요, 일반 시민들이나 그리고 이제 관심이 높지 않은 거죠. 하지만 병해충 발생이 심상치 않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더욱더 반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 개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식물 방역을 총괄하는 조직이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농진청이 주관을 하고요. 국립원예특작원 그리고 도농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까지 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그 단계를 거치고 심각 단계로 있을 경우에 협력해서 방제를 한다라는 원칙은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러면의 질병청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중앙 통제로 방역의 효율성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 검역과 그리고 식물 방역에 있어서도 좀 중앙에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좀 예산의 문제라든가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강력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런 고민들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사과, 배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과수화상병이 계속 퍼지면 진짜 우리 과수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드는데 농가 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한국의 과수작물이고 농민들이 가장 자신감 있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원이 되게 되면 이 기술의 이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입장에서 좀 한번 이런 정책들도 또 판단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그 과수화상병의 확산세가 있고 이럴 때는 시민들도 긴장감을 함께 올려서 이런 검역과 방제에 굉장히 함께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거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네. 예방 또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농가에서 주의할 점 끝으로 좀 짚어주세요. 예, 그 과수원을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농진청에서도 거듭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전정가위 소독이나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단기적으로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의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과가 70%가 후지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 후지 품종이 또 유독 과수화상병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어떤 다양성 문제 이런 것들은 개인 농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심사숙고를 하고 또 민과 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농업의 문제, 특히 과수 농업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시급하게 의논을 좀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을 저도 그렇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장문에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 코너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까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은 희귀 동식물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습지 가운데 하나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람사르 습지로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 등 24곳이 있는데요. 창녕 우푸늪은 1998년 두 번째로 등록된 곳으로 막연히 언젠가 가보고 싶은 곳으로 머릿속에 담아두었었습니다. 나무 공부를 하다 보니 반드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더 빨리 당겨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진짜 창녕 우포늪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실 것 같은데 예. 김 작가님은 왜 이게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네. 이번에 이렇게 다녀오시게 된 건지 특별히 보고 싶은 그 딱 식물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그 나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창녕 우포늪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큐를 보면서 이 새벽에 물안개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거기에 물풀을 헤집고 무동력 쪽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런 모습이 자연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멀었고 잊고 지내다가 우리가 땅에서 보는 육상식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책들을 보니까 육상식물의 시작은 바다식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바다식물을 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마음을 접었고요. 그런데 중생계 백악기에 한반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해 많은 육상식물이 물속에 갇히면서 수생식물로 진화를 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수가 아니라 1억 4천만 년 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늪지 멸종 유기생물 1,500여 종이 사는 동식물 천국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수생식물을 보고 싶어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제 TV 다큐를 보셨다가 이제 식물의 환경 그 변화에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궁금해져서 가셨다는 건데 다녀오신 얘기 좀 들려주세요.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 원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던 최초의 생물은 바닷속 남세균이라고 합니다. 이후 광합성을 하는 다양한 조류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지구 대기의 산소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것이 태양의 강한 자외선을 맞게 되면서 바닷속 조류들이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물감과 체관을 가진 육지 최초의 식물인 쿡소니아가 나타났고요. 이후 뿌리, 줄기, 가지, 잎들을 갖춘 구주의 나무들이 나타나면서 육상에 우거진 숲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고사리는 작지만은 원시의 고사리는 8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해수면 상승이 1억 4천만 전에 이루어지면서 민물에서도 살 수 있도록 식물이 다시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의 내륙 습지인 우푸늪은 학자에 따라 1억 년 이상이다, 그 아니다라는 의견이 다양하긴 하지만은요. 아마 그 무렵 빙하가 녹으면서 낙동강 일대가 범람하게 되었고 그곳 지형이 변화하면서 지금의 호수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포늪이 지금까지 자연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낙동강과 연결되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멸종위기 동식물 1,500여 종이 사는 태고적부터 진짜 자라는 식물이 그대로 있는 걸까 이렇게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 자체로 좀 신비한 분위기가 진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물을 그중에서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수생식물이라고 하는 물풀은 호수, 습지, 하천처럼 물속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사는 식물을 말하는데요. 우포늪 자료에 따르면요. 뿌리는 물속 토양에 위치하고 잎은 물 표면에 띄우는 부엽식물인 마름, 가시용꽃, 그다음에 물 위를 자유로이 떠다니는 부유식물인 개구리밥, 생이가래, 물옥잠, 다음으로 그 물속에서는 가는 잎을 여러 갈래 하고 있는 검정말, 붕어, 마름 등 침수식물이 이곳에 어우러져 있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 가운데 제가 갔을 때 가장 많이 본 마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속 식물들도 참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자연밥상 시간에 정읍에서 물밤을 채취하고 마름 묵수는 농부들의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물밤이 마름의 열매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10월에 만들어지는 마름의 열매가 바로 물밤인데요. 검은색으로 마름 먹골이고 딱딱합니다. 물속의 밤이라고 해서 물밤이라고 부르는데요. 뿔처럼 두 개의 가시가 있고요. 물속에서 잠시 떠다니다가 진흙 속에 묻혀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름은 쌍떡잎 식물 이판화근 도금양목 마름과의 한해살이 풀인데요. 쌍떡잎 식물은 떡잎 그러니까 씨에서 처음 나온 잎이 두 장인 식물이고요.
잎판하고는 벚꽃처럼 꽃잎의 밑동 부분이 서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갈래꽃을 말합니다. 마름은 7에서 8월에 흰빛 또는 다소 붉은빛이 도는 꽃이 잎 겨드랑이에서 피는데요. 지름 1cm 정도로서 꽃잎은 4개입니다. 네. 도금양목은 윤기 나는 속시식물을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마른 꽃잎 안에는 4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꽃은 피지 않아서 못 봤는데요. 물가 가장자리에서 물 위에 떠 있는 초록의 마름을 보니 입맛 없을 때 입맛을 돋워주는 마름 목걸이의 간재미 모양과 비슷했습니다. 예. 그래서 마름 잎 아래, 그러니까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기생충처럼 보이는 뿌리들이 진흙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뿌리는 이제 진흙까지 타고 내려가는군요. 네. 물이 이렇게 있고 거기 꽃이 떠 있는 식물에 꽃이 핀다고 하면 이제 연꽃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네, 제일 많습니다. 이 잎이 작은 마름도 그 조그만 꽃을 피우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피운다는 거는 꽃가루 바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이 끝나면 열매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연꽃은 씨와 뿌리로도 번식을 하는데 마름은 씨로만 번식을 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인 물밤을 깨면은 녹말이 들어있어 묵을 쑤어서 드시기도 하시고요. 오래전에는 구황식물로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수생식물은 이제 물 위로 이제 잎을 내밀고 있는 거니까 네, 광합성을 해서 녹말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러면 이 마름도 공기주머니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름은 입자로 하나하나마다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 물 위에 편안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물이 바람에 출렁거려도 서로 겹치지 않고 자라는 모습을 그곳에 보고 있으면 저기에도 엄격한 질서라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숙연해졌고요. 물밤에 가시가 있는 것도 방어 수단이라기보다 종자를 퍼뜨리는 수단이라고 적힌 자료를 봤는데요. 네. 이 수중 어류들이 물고기들이 마름 사이를 막 다니다가 이 가시에 찔리게 되면 언젠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물밤은 그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군요. 수중 어류들에게는 피해야 할 가시였겠는데. 네네. 야, 진짜 우포늪 그 동식물의 보고인데 또 다른 식물도 많았을 텐데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것 위주로 또 소개 좀 더 해주시죠. 네네. 그래서 우포늪의 자랑은 멸종 유기종 2급인 가시연꽃인데요. 이 식물은 여름에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었는데요. 우포늪을 한 바퀴 다 돌려면 서너 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우포늪 생명길인데요. 걷다 보면 늪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방길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곳에서 키 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원시 우포늪은 본래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지포 제방에서 보면은 전포 때보다 훨씬 높은 이태리 포플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1970년대 한 주민분이 나무 젓가락 재료였던 이 나무를 심어 사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새 젓가락이 많이 나오면서 벌채를 그만두셨고요. 남은 이태리 포플러도 그냥 두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벌이라고 불리는 목포에는 왕버들 군락이 있습니다. 상당히 신비한 분위기를 여기서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나무는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역시 주민분이 심었는데 네. 연탄이 등장하면서 역시 방치를 하셨답니다. 그 나무들이 지금껏 자라서 오래된 숲에 온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이 우포늪 생명길 대대제방길과 주마제방길에서는 뽕나무를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때 누에를 키우기에 많이 심었던 뽕나무를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누에가 진짜 그 잎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한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잠업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합성 섬유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지금은 중국 영향으로 양잠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 뽕나무는 낙엽 소교목으로 높이 12m까지 자랍니다. 누에들이 먹은 뽕나무 잎은 길이 6에서 20cm로 둥근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뽕나무는 산에서 자라는 산뽕나무를 개량한 것인데요. 전국의 산지에서 자라는 산뽕나무는 잎의 길이가 5에서 15cm로
뽕나무보다 잎이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은 뽕나무 잎을 누에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잎을 크게 만든 것인데요. 이 산뽕나무 잎의 특징은 잎이 깊이 파이는 현상, 즉 결각이 크게 있습니다. 즉 잎에 틈이 새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풍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모습을 보시면은 바로 연상이 되십니다. 이야, 산뽕나무 잎은 진짜 모양이 많이 다른 거네요. 네. 이게 나무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어떤 잎은 가장자리에 미끈하고 어떤 거는 톱니가 있고 예. 어떤 거는 깊이 파이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식물의 물은 뿌리로 흡수되기 때문에 광합성을 위해 물을 잎까지 올려야 하는데 이를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을 밖으로 빼는 조직이 잎 가장자리의 배수 조직인데요. 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잎의 가장자리 면적을 늘리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로 잎이 여러 개로 보이면 곤충이나 자연재해를 입어도 나뭇잎으로 생장을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잎 모양이 연꽃처럼 단순한 모양에서 아카시나무 잎처럼 복잡한 잎으로 변해가는 게 식물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각이 있는 산뽕나무 잎을 둥근 잎으로 바꾼 것은 그 반대 과정을 우리가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우프늪에서 그 꽃식물의 기원을 연구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원시식물은 꽃을 피우지 않고 번식을 했는데 언제부터 꽃이 식물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그것 수련해서 그 기원을 찾아보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보는 꽃은 육상이 아니라 물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요. 그 오래전 모습, 아주 태고의 모습 우프늪에 가시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 우프늪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것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마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름은 여전히 잘 자라고 있고요. 이태리 포플러나 왕거들이나 뽕나무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심었다가 필요성이 없어도 내버려둬도 여전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가서 안내판을 보면은 우프늪은 원시 저층늪으로 생명체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갖춘 생태계 보고이며 자연 동식물의 천국입니다. 이런 문구를 제가 봤는데요.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 갖추어 살아가는 생태계, 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우포늪 생태 탐방이었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6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됐죠. 백신 접종자가 1,000만 명을 넘었죠. 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의 수가 어제 1,000만 명을 돌파해서 누적 1,045만여 명이 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5일 만으로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백신을 맞아서 누적 접종률은 20.4%가 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지난달 말이 되어서야 500만 명을 넘겼는데요.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고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불과 열흘 만에 500만 명이 추가로 맞았습니다. 30대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들이 맞는 얀센 백신은 개시 당일 예약이 마감이 됐고 30세 미만이 대상인 화이자 백신 예약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났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60세 이상이 대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만 명분 정도가 초과 예약돼서 이달 말에는 백신이 모자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정부는 최소 자녀용 주사기와 자녀 백신을 충분히 이용해서 60세 이상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611명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허용될지 모른다고요? 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그 밖의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 두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요.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다음 주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에서 건물이 붕괴돼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현장에서 그 건물 해체할 때 계획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네. 지난해 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해체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현장 역시 이 철거업체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가장 위층에서 아래층 쪽으로 이 차례차례 철거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냈는데요. 실제 작업은 그와 다르게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 공개된 사고가 나기 전 철거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면 이 아래층부터 부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붕괴 전날 사진에는 이 3층부터 5층까지 상층부를 한꺼번에 부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아래층 일부가 철거돼서 구조가 약해졌다면 상층부에 손을 대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한쪽으로 중심이 쏠려서 건물이 붕괴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구나 사고 당일 현장에 감리 인력이 없었고 또 이상 징후를 느낀 뒤에도 업체는 인도 통행만 막고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들은 철거 작업 전에 이 건물 바로와 버스 정류장만 옮겼어도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도 인재였을 수 있다는 건데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네, 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이 시공사와 철거업체, 감리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불법타 단계 하도급 공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붕괴 직전 철거 현장에 있었던 작업자 1명을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립과학수사원과 소방, 수상전력, 건축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피해자들을 위로한 뒤 엄정한 수사와 조치를 강조했고요. 이용섭 광주시장도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엄정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정용규 회장도 어제 해당 사고에 사과를 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순호 대표이사는 법에 위배되는 제하도급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요? 네, 이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5월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 지휘했다고 고발했고,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명수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서 검찰의 증언 조작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고발인들에게 윤석열 전 총장을 입건했다고 통보했고 정식 사건 번호도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두 사건 모두 검찰 수사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난 사안이라며 자신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군요. 네, 이 감사원의 거부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받겠다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란 속에서도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냈지만 감사원이 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의원이 의뢰한 조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감사원은 조사라고 하더라도 이 법률이 정한 권한과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의뢰한 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가 아닌 다른 시민단체나 국회 윤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그냥 당당하게 정면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권익위에 맡기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법원에서는 결국 처벌하지 않았다고요? 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무죄를 선고했고 2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이 김학의 씨는 법정 구속됐었는데요. 어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 중 증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을 바꾼 것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구속된 김학의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성접대가 이루어진 별장 영상 속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도까지 됐었지만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결국 면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나 집 사업 부지를 발표했네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이른바 누구나 집 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지구, 안산 반월 시화지구, 화성 능동지구, 의왕 초평지구, 파주 운정지구, 시흥 시화지구 등 6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총 1,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누구나 집 사업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에서 16%만 낸 뒤 10년간 시세보다 20%가량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원한다면 이 최초의 공급 가격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2기 신도시인 화성 동탄, 양주 회천, 파주 운정, 평택 고덕내에 유보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서 약 5,8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람은 덜하지만 낮까지 여전히 비가 많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 잘 하시고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주말에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